네, 안녕하세요. 툴툴 구독자 여러분. 벌써 2024년이 다가왔습니다. 이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저희 2024년 통계로 보는 세상도 또 이제 5번째로 이어가려고 합니다. 네, 대표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 통계로 보는 세상 뭐부터 시작을 할까요? 일단 올해가 이제 청룡의 해, 네. 갑진년이 이제 새롭게 시작되니까 네. 그 신년이 되면 사람들마다 뭔가 이렇게 올해는 계획을 한번 세워서 반드시 올해는 뭔가 좀 실천하는 해를 좀 만들겠다, 이런 계획들을 많이 가지시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의 신년 계획이 그렇게 크게 뭐 이렇게 보기에 따라서는 그렇게 흥미가 없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신년 들어서 사람들이, 우리 주변 사람들이 대체로 어떤 계획들을 세우는지, 네, 신년 계획에 관련된 데이터를 좀 갖고 왔습니다. 네, 혹시 대표님은 올해 계획이 어떻게 되시나요? 올해 계획은 저는 다이어트입니다. 다 뭐 비슷한가 봐요.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신년 계획에 대해서 이제 그 나만의 버킷리스트가 뭔지를 이렇게 저희가 데이터를 한번 쭉 추려봤더니 네. 1위는 바로 저축으로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요즘 많이 경기도 힘들고 또 고물가에다가 또 고금리, 그 대출 부담금도 늘어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아껴서 쓰자, 이런 그 추세들이 좀 많이 반영된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제 저축을 많이 하는 게 좋긴 한데, 저축은 은행에 이제 예금을 든다든지 뭐 적금을 든다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게 이제 산업 현장에 바로 투입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돈들이 물론 저축도 중요하지만 저축과 함께 이런 뭐 주식이라든지 채권 이런 것들을 좀 투자를 해야 산업 현장에서 이 돈들이 이제 활용이 되면서 뭔가 이제 산업이 활성화가 되는 거기 때문에 저축이 좋긴 하지만 뭐 주식이라든지 이런 나머지 이쪽에서도 좀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 어쨌든 1순위는 저축으로 나왔습니다. 네. 2위는 혹시? 2위는 이제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건강관리입니다. 그 젊은 시절부터 건강관리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아무래도 요즘 이제 많은 분들께서 건강관리에 대해서 워낙 이제 정보도 많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외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도 많기 때문에 건강관리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밖에 없고, 또 많은 분들도 그렇게 인식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 3위도 이제 운동인데, 뭐 사실 건강관리 운동도 비슷한 거죠. 네. 몸 관리하는 거랑. 근데 운동은 여기서 말하는 운동이란 거는 건강관리는 이제 뭐 좀 건강을 주 목적으로 하는 거지만, 운동은 뭐 새로운 뭐 운동을 배우는 거예요. 골프가 됐든 배드민턴이 됐든 뭐 테니스가 됐든 이런 것들을 자기만의 어떤 운동 종목을 찾아서 뭔가 꾸준히 해보겠다는 이제 그런 의지가 좀 반영된 것 같습니다. 네. 4위는 재테크입니다. 그러니까 4위나 1위나 똑같은데 어쨌든 돈 관련된 이슈가 어쨌든 1위부터 4위까지가 돼 있고요. 5위는 바로 다이어트입니다. 그 1위에서 5위까지가 전부 다 건강과 돈에 관련된 그렇네요. 내용이고요. 네. 6위는 이제 여행이라고 지금 언급이 돼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여행을 많이 못 갔기 때문에 특히 지난해부터 이제 여행에 대한 어떤 그 잠재된 수요가 폭발하면서 해외로 여행 가신 분도 많고, 또 제주나 아니면 지방으로 여행을 가신 분들이 많은데, 아무래도 이제 올해도 여행에 관련된 그 수요라든지 사람들의 욕구가 굉장히 크게 늘어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여행도 지금 6위로 나와 있잖아요. 네네. 근데 요번에 막 일본 지진도 나고 또 막 괌에서도 약간 총격 사건도 있었잖아요. 그래도 또 제 주위 분들은 여행 가는 걸 또 약간 꺼려 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예. 그래도 좀 이게 좀 전체적으로 요즘 뭐 이상기후 때문에 뭐 지금 유럽 쪽만 하더라도 지금 뭐 최악의 한파, 또 홍수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난리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또 이제 전쟁 같은 것도 좀 많이 발생하고 있고, 그래서 해외로 가시기 전에 이제 그런 여행 가이드라든지 그다음에 그 여행 관련된 국가들의 여러 가지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게 있거든요. 여기는 여행 뭐 위험국이다. 네. 이런 사전 정보를 충분히 파악하셔가지고 네.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밖에 뭐 흔한 이제 주제지만 연애랑 결혼, 그 다음에 취업, 이직, 그 다음에 외국어 공부, 그 다음에 자기 개발, 독서, 금연, 금주, 이런 것들도 이제 신년 계획에 이제 많이들 이제 포함되어 있는 항목이고요. 여기에 이제 언급 안 됐지만 대체로 이제 끝까지 실천하는 비율은 한 10% 정도 된다고 합니다. 네, 저도 뭐 벌써 떡볶이 먹어서 네. 근데 끝까지 어쨌든 실천하는 거는 사실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죠. 그래서 원래 이런 신년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되게 자그만 거라도 하나라도 꾸준히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혹시
그 다음 통계는 이제 그 요즘 뭐 AI 시대에 들어서면서 많은 직업군이 사라지고 있고 또 새로 등장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네.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다면 전 세계에서 가장 이색적인 직업으로 이렇게 요즘 최근 들어서 각광받고 있는 게 어떤 게 있는지를 좀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그러니까 요 자료는 구인구직 회사인 인디드라는 회사가 이렇게 분석해서 발표한 내용인데요. 이색적인 직업으로 가장 그 1위로 꼽힌 게 뭐냐면 컬러리스트라고 합니다. 아, 들어는 봤는데. 저도 사실은 이것 때문에 처음 이제 접하게 됐는데 이 컬러리스트가 하는 일이 뭐냐면 회사 건물이나 네. 브랜드 혹은 이제 개인의 헤어스타일, 옷차림을 우리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한 장소에 갈 때라든지 아니면 평상복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색감을 골라주는 그런 사람들을 컬러리스트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직업들이 큰 의미가 없었지만 최근에는 사실은 색깔 하나 가지고 어떤 그 회사의 어떤 그 특징들을 우리가 이렇게 한눈에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게끔 하고 그리고 인간의 심리 자체도 색깔이 좌우하는 경우가 네.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로고를 보면 뭐 투이 컨설팅도 마찬가지고 저희 KRG도 마찬가지인데 색깔마다 다 뭐 정열이다, 열정이다, 뭐 냉정이다 이런 색깔의 어떤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조합을 해서 그 회사의 로고나 혹은 특정 건물에 대한 어떤 이미지 이런 것들을 창출해내는 직업 이런 것들이 컬러리스트라고 하고 그런 직업들이 굉장히 요즘 많이들 이색적인 직업으로 각광받고 있다고 합니다. 컬러리스트의 역할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사별 코디네이터. 그러니까 우리가 사별이라고 하면은 네. 뜻하지 않은 죽음 내지는 뭐 꼭 뜻하지 않더라도 부모와 자식 간이 될 수도 있고 뭐 친구가 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가 뭐 사별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특히 나이가 들어가면. 근데 저는 이 직업이 굉장히 우리나라에 필요하다고 보는 게 사실은 우리나라의 많은 분들이 뜻하지 않은 그런 그 죽음으로 인한 이별 때문에 되게 고통스러워하고 다시 일상으로 복귀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근데 사실 요즘은 이 죽음이라는 걸 우리가 맞았을 때는 상당히 큰 충격이거든요. 엄청난 충격이거든요. 특히 뭐 부모 자식 간에는. 네. 그래서 이런 사별 코디네이터가 그 어떤 사별 이후에 남아있는 자에게 엄청난 고통으로 지금 이렇게 심적인 부담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 후유증을 치유하고 또 슬픔을 극복하고 바로 일상으로 일정 기간 지나고 난 다음에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끔 정신적으로 상담을 해주는 역할. 이런 직업이 이제 굉장히 이색적인 직업으로 되게 중요한 직업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침술사인데요. 뭐 저희야 이제 침술사 그러면은 많이들 이제 침을 맞고 다니기 때문에 아주 뭐 이색 직업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지만 외국인들이 봤을 때는 침술사가 굉장히 되게 이색적인 직업으로 또 많이들 인식하고 계시고요. 네. 네 번째는 이제 발 관련 전문이랍니다. 그래서 발목이나 다리의 건강 문제를 집중적으로 치료하는 이제 그런 이제 의료 전문가들. 현대사에 들어서면서 사람들이 이제 앉아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일상에서 걷는 우리가 만보를 걷자 이런 것도 사실은 최근 몇 년 사이에 급속히 늘어난 거지. 이런 걷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소홀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발 관련된 이슈들이 많이 이제 등장하다 보니까 발만 전문적으로 통증을 치료하는 그런 직업이 또 이색적인 직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5위는 뭐냐면 뭐 요즘에 이것도 추세를 반영한 건데 강아지 사료 감별사랍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기미상궁이죠. 네. 그러니까 강아지 사료를 직접 맛보고 영양을 평가하고 강아지에게 이런 강아지한테는 어떤 사료가 더 좋습니다라고 추천해주는. 그것도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거니까 감별사가 있는 거겠죠? 그렇죠. 일단 본인이 먹어보고 이 맛을 느껴보고 이 영양 상태를 봐서 뭐 강아지 종류별로 특정한 사료를 추천해주는 이제 그런 직업도 굉장히 또 이색적인 직업으로 뜨고 있는 걸로 지금 조사가 돼 있고요. 네. 이외에는 뭐 수면 연구자, 잠자는 것만 가지고 연구하는 분들. 근데 이분들이 이제 뭐 단순히 숙면 상태냐, 뭐 아니면 그렇지 않은 상태냐를만 보는 게 아니고, 뭐 매트리스라든지 뭐 이런 가구들 혹은 조명 같은 거, 이런 것들도 이제
수면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를 연구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굉장히 또 이색적인 직업으로 또 보고 있고요. 이외에 뭐 연구 개발 과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독을 추출하는 뱀 독소 추출 전문가, 이런 직업도 또 이색적인 직업으로 부각되고 있고요. 전 이거는 아무리 돈 많이 줘도 못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거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강심장이 있어야죠. 이렇게 네. 뱀을 딱 잡을 수 있는. 그리고 이에 뭐 정원각국이나 식물각 키우기 같은 이런 그 원예 치료사, 이런 직업들도 굉장히 또 이색적인 직업으로 또 주목받고 있고요. 이외에 이제 뭐 디지털 제품, 우리가 기기를 써서 뭐 블로그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페이북이라든지 이런 쪽에다가 댓글을 남기는 온라인 리뷰어도 이색적인 직업으로 꼽혔습니다. 뭐 제가 아는 이색 직업도 있지만 모르는 이색 직업도 꽤 많이 있네요. 그렇죠. 네. 뭐 이해도 뭐 앞으로도 그렇지만 굉장히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겠죠. 네, 이색적인 그럴 것 직업들이. 같아요. 근데 그 직업 선택을 앞으로 하게 되실 분들, 특히 청소년들은 그런 이색적인 직업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본인 적성과 어떻게 맞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같이 보시는 것도 되게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다음 통계는 어떤 걸까요? 다음 통계는 이게 이제 연초니까 뭔가 좀 장엄한 게 좀 필요해서 네. 예, 시대를 통틀어서 최고의 명연설을 한번 뽑아봤습니다. 네. 아마 뭐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제 연설을 잘한다는 거는 과거에는 이제 우리가 이런 온라인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청중이 모여가지고 뭔가 이제 연설을 굉장히 그 설득력 있는 연설을 하게 되면 많은 그 관중들 내지는 국민들이 이제 거기에 감명받아가지고 이제 행한 지도자의 어떤 연설을 부합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역사상 최고의 명연설에 대한 통계 데이터가 있어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는 누구냐면 미국의 26대 대통령인 시어도어 루스벨트 대통령이 있습니다. 우리가 20세기 초반에 이제 미국의 대통령이 된 시어도어 루스벨트 대통령이란 분이 계신데, 이분이 이제 1899년에 뉴욕 지사에 출마하면서 행한 연설이 굉장히 유명한 연설이 있습니다. 정말 많이 인용되는 연설인데요. 이분 연설 제목이 뭐냐면 치욕스러운 평화보다는 고통스러운 투쟁을 해야 된다. 국민한테 어설픈 아니한 평화보다는 우리가 싸워야 될 그 상대가 있다 그러면 고통이 따르더라도 인내하면서 싸워야 된다. 그래서 그 미국 국민을 하나로 뭉치는 데 되게 결정적인 기여를 한 그 연설이 가장 명연설로 꼽히고요. 2위는 뭐 다들 아시는 영국의 수상 2차 세계대전 때 그 윈스턴 처칠이 이제 꼽히는데, 윈스턴 처칠이 이제 의회에 나와서 연설을 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우리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끝까지 싸울 것이다. 뭐 바다에서나 땅에서나 뭐 육지에서나. 굉장히 이 연설이 울림이 굉장히 커가지고 그게 이제 영국 국민들을 하나로 만드는 데 되게 결정적인 기여를 했고, 그게 연합군의 승리를 또 가져오는데 큰 기여를 한 걸로, 그래서 명연설로 지금 통하고 있습니다. 3위는 그 혹시 루게릭병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알고 있어요. 온몸이 굳어지는 병. 네. 근데 왜 루게릭병이냐면 그 루게릭이라는 그 명칭이 미국의 전설적인 야구 선수예요. 근데 이 양반이 이제 그 병으로 은퇴를 하면서 이제 그 유명한 연설을 하는데,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 라는 이제 그 은퇴 연설이 명연설로 또 꼽히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풍전 등화에 처한 아테네, 당시 그리스 아테네를 구하기 위해서 데모스테네스가 시민들에게 항전을 소환 그 필리포스에 대항하자라는 연설이 또 늘 위기에 처한 국민들한테 뭔가 이제 어떤 애국심을 고취시키고 물러서지 않겠다라는 어떤 그런 용기를 북돋우는 연설로 굉장히 많이 또 회자되는 연설로 또 유명하고요. 5위는 그 미국의 독립전쟁 당시에 아시겠지만 그때 인디언들이 살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인디언 정착민 600여 명을 이끌고 도피 생활을 하던 그 최후의 추장이라는 조셉 추장이라는 분이 나는 영원히 싸움을 멈추겠다 라고 하면서 항복을 선언하면서 했던 연설이 또 시대를 또 역사적인 어떤 모멘텀이 됐던 연설로 또 유명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외에 이제 그 61년도 당시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했던 연설이 되게 유명해요. 조국이 그대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를 묻지 말고 그대가 조국을 위해서 뭘 할 것인지를 먼저 물어봐라.
아직도 굉장히 많이 이제 네. 그 회자되는 연설 중에 하나고, 특히 이제 그 영어 연설문 중에서 꼭 이제 우리가 한번 봐야 되는 연설문으로 또 우리가 많이 꼽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외에 이제 마틴 루터 킹이라는 분, 흑인 차별을 반대하는 이 분이 했던 연설, 우리에겐 꿈이 있습니다. I have a dream. 네. 유명한. 아바의 노래도 네. 유명한. 네. 예. 그 마틴 루터 킹 연설이 있고, 또 인도의 네루 총리가 또 연설한 세계가 잠들었을 때 인도는 삶과 자유를 위해 항상 깨어날 것이다 라는 연설도 굉장히 명연설로 꼽히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연설들이 보면 자신을 위한 것보다는 정말 이 국민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그렇죠. 네. 예, 연설 자체가 많은 대중의 마음을 하나로 뭉치게 하고 이 어려움을 극복하자. 보통 그런 식의 연설들이 굉장히 힘을 많이 발휘하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이거는 아주 뭐 전 세계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좀 빠졌지만, 조만간 이제 한국의 뭐 또 우리 선조들 중에서도 네. 또 명연설로 유명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네. 뭐 이순신 장군도 그렇고 굉장히 뭔가 이제 고치시키는 걸로 굉장히 유명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요즘 같은 상황이 딱 이런 게 많이 필요하겠죠. 근데 많은 분들이 힘들어할 때 뭔가 이제 자중을 압도하는 연설로 국민을 하나 되게 한다든지. 이게 연설은 아니고, 스티브 잡스가 한 얘기는 제가 조금 기억이 남아가지고, 스티브 잡스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우리는 우주에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 여기에 있다고 하면서, 나는 우주에 자취를 남기고 싶다. 그렇지 못한 거라면 자기가 여기에 살고 있는 이유가 뭐겠냐라는 얘기를 한 글귀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되게 좋은 또 명언을 하나 남겼구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네. 네. 그래서 대표님도 어떤 뭐 흔적이라도 여기 남기고 가셔야 하지 않을까. 저는 저기 흔적을 남기지 않고. 네. 그냥 미세먼지의 먼지로. 네. 됐습니다. 이제 마지막 저 옛날 통계. 네, 옛날 통계를 나왔네요. 하나 또 재밌는 통계를 좀 갖고 왔는데요. 1965년도에 그 천재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미국의 앤루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대요. 천재만 연구를 하신 그렇죠. 거예요? 천재는 어떤 특성을 갖고 있나. 인류과학자 886명을 대상으로 성장 환경을 조사를 해봤대요. 그랬더니 886명 가운데 41%니까 거의 절반에 가깝죠. 장남이었답니다. 그 천재. 네, 천재를 분들이. 연구를 해봤더니 거의 절반에 육박하는 사람이 장남이었다는 거예요. 대표님 장남이세요? 아니요. 전 장남 아니에요. 네. 그래서 천재는 아니고요. 네. 천재 되기가 요즘은 쉽겠네요. 요즘은 외동아들도 많고 그렇죠, 장남도 거의. 많아가지고. 네. 근데 하여간 예전에 이제 보면은 보통 장남들이 이 천재가 많은 이유를 이분이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책임감도 많고 또 장남이다 보니까 고독하다라는 거죠. 그 고독한 가운데 뭔가 몰두할 수 있는 분야에 집중 파고들다 보니까 천재가 됐다. 그런데 이게 제 생각에는 이건 천재를 어거지로 뭔가 설정해 놓고 그럴싸한 해석을 한 게 아닌가. 지금 시점에서 보니까 만약에 둘째라면은 또 그렇게 해석할 수 있잖아요. 장남과 막내 사이에서 껴있으니까. 그래, 껴있으니까 이도저도 못하다 보니까 뭔가 자기가 이 양쪽의 눈치를 탈피하기 위해서 뭔가 독보적인 걸 연구하다 보니까 천재가 됐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껴맞추기 나름인 그렇죠.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이분은 어쨌든 뛰어난 과학자가 되는 데는 고독이 필요 불가결한 요소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근데 이제 또 재밌는 통계가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이라고 그냥 유명한 대학이죠. 네. 여기서도 이제 로즈 장학생이라고 장학생들이 있답니다. 로즈 장학금을 받는. 그러니까 굉장히 옥스퍼드에서도 훨씬 뛰어난 친구들만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맞이가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여기서 조사에서도. 그래서 이 앤루 박사가 어떻게 결론을 냈냐면 평균적으로 미국에서 최고 인류의 과학자들은 중산층 가정의 장남으로서 몸이 아프거나 부모를 일찍 여의었으며 대체로 고독하고 다른 사람과 다르며 성격이 수줍고 외톨이로 성장했다. 이게 그 당시 천재의 성장 환경에 압축된 결론이었답니다. 과거 통계이기 때문에 여기를 너무 신뢰하실 건 없고요. 왜냐하면 과학적으로 증명은 안 됐으니까. 이게 달리 보면
여기 천재가 아니라 뭐 중류 과정의 마디로서 뭐 몸이 아프거나 그러면 이게 잘못 해석하면 사이코패스로도 해석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앤무 박사님께서 60년 전에 나름 이제 고민해서 천재를 규정하신 건 같은데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하기는 참 쉽지 않은, 제 주변에는 장남이 아니더라도 천재인 분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네. 뭐 예를 들어서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제 천재냐, 이분이 이제 예를 들었는데 레오나르도 다빈치, 갈릴레오, 뉴턴, 뭐 닥터 존슨 이런 분들이 이제 뭐 첫째 장남이었고, 그리고 뭐 베토벤, 워싱턴, 링컨, 프로이트, 니체, 아인슈타인 이런 분들이 다 장남이었답니다. 물론 예외도 있답니다. 미켈란젤로라든지 나폴레옹, 톨스토이 이런 분들은 또 장남은 아니었고. 그래서 뭐 어쨌든 지금 이분 결론이 뭐 천재를 나름대로 이제 어떤 성장 환경을 뭐 연구한 것까지는 뭐 나름 열심히 하셨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머리 크다고 똑똑하다. 네. 이것도 사실은 뭐 통계적으로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과학적인 근거가 있다 이렇게 하면 좀 그렇죠. 네. 아무튼 천재는 장남이다 라는 예전에 재밌는 통계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저희 이렇게 4가지의 또 통계를 알아봤는데요. 저희 이제 벌써 5번째잖아요. 이렇게 제가 통계를 보는 세상을 하게 되면서 지인이나 이제 지인 모임이나 이런 데 갈 때 이렇게 퀴즈로 가끔 잘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통계로 보는 세상 보시면서 이런 통계적인 이런 숫자들을 뭐 모임이나 아니면 뭐 스몰 토크 필요할 때 좀 유용하게 사용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 네. 저희 다음 달에도 재미있고 유익한 통계 소식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